파시겠습니까? 누가 팔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도 안 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양도세를 이렇게 중과를 한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을 입구, 출구를 나누면 입구는 취득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약간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잠깐 말씀드리면 1%에서 3% 사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인 사람은 8%, 3주택 이상인 사람은 12%. 즉 10억짜리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제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주택을 매수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3주택이죠. 그럼 10억짜리를 샀으면 12%, 1억 2천만 원을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취득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측면을 말씀드리면 양도세는 출구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제가 느끼기엔 출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재산세랑 종부세겠죠. 보유세죠. 근데 재산세, 종부세까지 지금 건드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입구, 출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가두리 쳐놓고 가운데서 세금으로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 자본력 싸움이에요. 진짜 내가 현금이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이렇게 중과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팔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자금력 없이 대출을 끼고서 대출, 풀대출, LTV, DSR, DTI를 한도까지 딱 설정을 해서 자기 월급이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이자를 천천히 갚아가면서 사시는 분들한테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를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이제 가두리 양식장 해놓고서 세금 가져가 버리면 그 중산층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집값 안정화, 집값 하락 좋습니다. 근데 천천히 서서히 연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버려서 이 시장 자체를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 멱살 잡고 막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반발성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번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이지 수요 감소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고 싶은 마음은 더 들거든요. 근데 사지 못하게 대출을 억제한 거기 때문에 유효 수요 측면에서는 감소할 수 있지만 잠재 수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싶다라는 구매 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폭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수요가 감소하진 않습니다. 수요 억제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거나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 물량을 없습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중과를 해버리면 공급 물량을 확 감소하는 상황이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의도 자체는 집값 하향, 안정화인데 오히려 정책의 발표를 했을 때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미나 해석은 오히려 집값 오르겠다, 안 팔겠다. 두 번째, 그러면 집값은 상승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만약에 여기서 가두리로 출구, 양도세를 중과를 해서 막아버린 상태에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리면 대출을 이미 풀로 받으셔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재산세나 종부세의 부담까지 거기에 얹힌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파산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집값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해버립니다. 예전에 2008년도인가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죠.
그때 집값 아마 엄청 폭락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듣기로는 뭐 일산인가 어딘가는 뭐 10억 가까이 갔다가 갑자기 그때 막 3억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집값 안정화된다, 싸게 나온다,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더 못 사요. 허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중산층이. 지금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물건이나 매수를 누가 할까요? 부자들이 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저가 매수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면 허리가 끊어지면,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엔 허리거든요. 왜냐면 허리가 무너져 버리면 상체랑 하체랑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상체 따로 놀고 머리 따로 놀고 하체 따로 놉니다. 근데 하체만 되게 비대해집니다. 왜냐? 중산층들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전부 다 그분들이 서민계층으로 내려간다는 소리인데, 머리만 되게 작은데 그 머리가 모든 시장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제일 나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서서히 안정화를 시켜가는 것이지, 과도하게 뭔가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확 때려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진짜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는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 아니면 정말 중산층들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집값이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락은, 만약에 강남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남 3구나 마용성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20%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이나 이 수도권 초토화 날걸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이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3% 떨어진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10%에서 20%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동산 시장의 가장 초점은 서울이거든요. 특히 강남 3구나 마용성. 이 세 군데가 서서히 연착륙하게 하락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평상시를 평단을 이렇게 유지하게끔 만든 다음에 다른 외곽 지역부터 서서히 연착륙하면서 하향 안정화를 시켜가야지, 그래야 서민분들도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이 중산층의 허리에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집값이 되게 비정상적이죠. 15억이라고 하니까 서울 평균 집값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촌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부촌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가버리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는 없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천천히 주거 사다리로 계층 상승을 도약할 수 있게끔 이 구조를 설계를 해주셔야지, 시장 참여를 정부가 직접 해가지고 이 시장을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겠다.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정부 고위 당직자들 이번에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다주택자들 다 많잖아요. 그분들 이번에 파시는지 안 파시는지 한번 보세요.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양도세를, 대부분이 서울 강남권에 집이실 텐데, 그러면 강남에 최소 5년 이상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10억 이상씩은 거의 다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5%에 플러스 30%, 75%, 거기에 지방소득세 7.5%에서 82.5%를 세금 내고 파시겠냐고요. 지금 빨리 팔아라?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경기도권도 다 5천 1억씩 막 얼떨결에 올라요, 지금. 집값은. 근데
중요한 게 매수자는 또 없어요. 왜냐? 대출 다 묶어버렸잖아요. 이번에. 대출을 묶어버리니까 매수자는 없는데 이게 되게 나쁘게 가격이 오르는 건데 매매효과 한두 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려요. 하나씩 두 개씩. 근데 그 매매효과는 시세는 아니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근데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 시세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게 매매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불규칙적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 때 보면 집값은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안정화라는 표현보다 서서히 하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되게 많이 올랐었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측면에서만큼은 안정화 추세에 맞게끔 시장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를 했습니까? 안 하니까 내려가거든요. 관심을 안 주니까 내려가거든요. 이 시장이라는 게 되게 이상한 게 약간 관종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 때리고 막 오른다 해버리면 뭔가 사람들 포모 현상이 생기고 아 이거 막차 놓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발만 동동동동 굴르고 그러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관심을 주니까. 관심 안 주면 언론에서 보도 안 하고 하면 오히려 여기가 고점인가? 아 조금씩 내놓을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안정화가 되는데 계속 부동산 시장하고 왜 싸우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선진국들 보면 부촌 다 있습니다. 강남 3구는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거기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부촌 형성해서 사시는 거를 굳이 배합할 하실 필요도 없고 제가 제 나름대로 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자꾸 때려잡겠다고 전체적으로 막 묶어버리려고 하시면 다른 지역까지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서민들은 주거 취득의 꿈이 깨집니다. 진짜 부자를 죄악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돈을 버신 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정말 그건 우리가 정의의 관점에서 법적 관점에서 처벌을 하면 되는 영역이지 부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에서 전 부자는 아닙니다. 가난한데 전 부자에 대한 적대심이나 악감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소득세 가장 큰 세금이 이제 법소부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어차피 소비세니까 우리가 물건 사면 다 10%씩 붙잖아요.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고 중요한 건 법인세랑 소득세인데 뭐 소득세는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를 부담한다면서요. 그럼 고마워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복지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법인세는 더 심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상위 진짜 뭐 3, 4%가 막 거의 다 낸다라고 들어가지고 부자를 절대 죄악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는 이제 서울을 예를 듭니다.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부동산이 이제 초토화돼가지고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리딩 히터라고 하죠. 리더가 이제 서울, 마용성, 강남 3구가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뭐 집값 떨어져도 좋겠네? 아니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폭삭 내려앉을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물론 확장 재정을 펼치는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는 알겠는데 그러면 물론 확장 재정을 하려면 세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세수에서 가장 이제 조세 저항이
덜할 것 같은 게,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약간 악마화 시키면 되거든요. 부자들. 강남 3구 마용성 니네 부자들이지. 막 30억 50억 이렇게 있으니까 돈 많을 거지.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이제 일반 서민분들이 보면 아 그래 니네 돈 많으니까 내라. 그걸로 끝이면 말 안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진짜 뭐 부자들 것만 가져가면,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신다라고 하면 저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넓혀 보시면 아마 강남 성구나 마용성이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이걸로, 이런 정책으로 진짜 이 수도권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이제 뭐 노도강 금감구, 서울 이제 마용성 강남 3구 이외의 지역들 그냥 무너집니다. 왜냐면 축대가 있는데 그 축대를 무너뜨려 버리면 배는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뒤집히기 전에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안정화 정책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정화 정책이 뭐냐면 다른 거 없거든요. 가만히 냅두면 돼요. 아, 시장 괜찮았어요. 아마 불과 2년 전이죠. 지난 정부 때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조금씩 이렇게 많이 하려고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공인중개사 공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재건축 진단이라고 해서 되게 그 조합 설립인가까지 가는 그 단계들을 되게 간소화 시켰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거기서 자꾸 엎어지고 막 인허가나 막 이런 것 쪽에서 엎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재건축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공급 늘려가려고 하고, 뭐 수요야 뭐 알아서 대출 LTV나 DTI, DSR 딱 그 예전 비율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아 내가 이 정도의 지역에 이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하고서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어느 정도의 근로를 해야 되는지를 다들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집값 안정화보다 의도가 그러니까 세금 그러니까 가두리 쳐놓고 입구 출구 막아놓고 가운데에다 딱 또랑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자본력 없는 사람들 때려잡고 이 사람들 죽어서 만약에 정말 매도 물량 막 쏟아져서 부동산 급락하면요 일반 서민들 절대 못 사요. 그 물건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지금 강남에 자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은 버티거든요. 세금 막 때려도 재산세 종부세 때려도 그 사람들은 버텨요. 왜냐면 기본적인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기관들이나 자본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물타서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망하냐? 자본력 없어서 개미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빵을 했는데 그게 이제 폭락해버리면 거기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 거 누가 가져가냐? 기관들이나 자본력 있는 고래들이 그분들 거 저가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주식이나 이런 쪽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가만히 냅둬보세요. 만약 집값 안정화가 진짜 목표시라고 하면 가만히 냅두시고 양도세 한번 진짜 양도세 한번 획기적으로 계약. 제가 생각하는 양도세는 만약 진짜 싸게 만약 양도세 세율 낮춰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막 20% 플러스 20% 플러스 30%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 진짜 낮춰버리시면 세수는 줄어들겠죠. 거래세는. 근데 대신 부동산 경기가 되게 활발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접점을 만나는 선에서 시세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주거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아 이제 뭔가 안정화됐다. 외식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외식하면 뭐가 나오냐? 부가세를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거를 지금 당장에서는 줄어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내수 진작에서는 오히려 부가세 측면에서는 오히려 엄청난 세수 수입이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치 앞만 보시지 마시고 좀 멀리 내다보시고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잖아요.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 하면 고의거든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얄팍한 지식이지만 저의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 이 재산 공개하면서 뭐 다주택자들 꽤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파시는지 안 파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파신다라고 하면 정책의 진정성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책의 효과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불가능하냐? 서울 만약 인구가 900만이라고 하면 변수가 900만 개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거를 뭐 카테고리로 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주택 보유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900만 가지의 변수를 투입해가지고 결과값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측이 진짜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AI한테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시장을 옥죄려고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놔둬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서 그 시장 속에 약간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온다 하면 그런 모니터링 감시, 그래서 그 불순한 세력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지 왜 주도적인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저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뭐 전부 다 부동산 매수해서 다 1주택씩 여기 살아 여기 살아 여기 살아 아니면 추천 뭐 서울부터 부산 아니 제주도까지 뭐 강원도 끝에서 제주도까지 뭐 추첨해서 넌 서울 살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인간은 자연하고 시장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제발 명심해 주시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2008년도 같은 서프라임 모기지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혹시나 온다라고 하면 진짜 다 무너집니다. 지금 공든탑 얼마나 어렵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분들이 어떻게 읽어놓은 대한민국입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말씀 들어보면 예전에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지금 세상 하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세상을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었는데 공든탑 올리는 데는 시간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 1초면 무너집니다. 제발 공든탑 한 번에 무너뜨리지 마시고 억제이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은 관종이기 때문에 관종한테는 관심을 주면 더 날뛰입니다. 제발 가만히 냅두시면 알아서 정화될 겁니다. 진짜로. 제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 무주택자이시면 기다리실 거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안 파실 거고 전 그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제가 만약에 중개활동을 함에 있었어도 전 솔직히 제 돈보다는 그게 오히려 추천하는 게 전 솔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 바로 앞에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버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끔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막 충돌하면서 뭐 가격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으면서 정확한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 맞춰질 수 있게끔 정부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의 감시, 감독의 역할만 하셔야지 시장의 공급자, 수요자 직접 참여하지 마셔라. 그러면 시장한테 필패이다. 필패했을 때의 결과물을 아시죠? 어떻게 됐었는지.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모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들 죄악시하지 마라. 그냥 시장은 놔둬라.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불협화음은 정부가 잘 감시해 주셔라. 이 영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